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이크를 안 들고 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험들 보셨을까요? 예. 좀 당황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말씀은 우리 기술사님들이 앞에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4교시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죠? 제 위치가 여기여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 문제 어떻게 선택했을 것 같은지 그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교시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지요. 그나마 우리가 조금 익숙했던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내진 설계. 근데 그냥 내진 설계는 아니었고요. 가압 송수 장치에 한정된 내진 설계.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의 설계 농도 유지 시간. 저것도 익숙하지요.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 세 번째, 규약 배관, 수리 배관. 이것도 우리가 준비한 것들. 사이폰관 내 유출 속도하고 최대 유량인데요. 아마 이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접해보시지.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풀어보셨으면 쉬운데 한 번이라도 안 풀어보셨으면 조금 바로 선택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문제도 길잖아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쉬운데 사실은 이번 기회에 한번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다섯 번째, 재현구역 배출구도 우리가 준비했었을 거고. 여섯 번째, 코사 가이드의 화재 위험성 평가네요.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위험성 평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코사 가이드의 위험성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선택하기는 좀 난해해요. 그러면 이제 뭐 요거 19, 요거 19, 요거 19. 이제 하나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이거 우리 내진 설계 기준은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요 문제가 나온 거는 내진 설계 기준의 해설서 내용을 물어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 자체는 따로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진 설계 기준 그것만으로도 이건 충분히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것도요. 너무 쓸 거 없다 하면 요것도 쓸 수 있어요.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한 14점까지는 맞게 쓸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4교시는 조금 괜찮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압송수장치 내진 설계 기준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이 개념을 물어봤어요. 개념. 개념?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가압송수장치는 게 소방 설비 자체가 제일 중요한 설비가 펌프이기도 하지만 이 펌프는 이제 all or nothing이잖아요. 수조에서부터 펌프에서부터 배관 또는 우리 저 배관에 가서 저 마지막에 헤드까지 그 다음에 이제 펌프에 신호를 주는 이 제어반까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all 모두 다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개념을 가이드에 나온 내용 말고 내가 그냥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all와 nothing 개념에서 펌프뿐만이 아니라 펌프 유관된 것들을 같이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로 가져가고 우리가 펌프, 제어반, 수조, 배관 이것들은 우리가 따로따로 다 외웠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진 설치 방법은 그것들을 다 하나씩 써주는 거죠. 굳이 정답 자체가 내진 설계 기준 해설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진 설계를 갈 텐데 아까 말한 대로 수조나 펌프, 배관 가서 이제 뭐 헤드 같은 데로 간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얘네들은 건축물에 단단히 고정해가지고 건축물이랑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단단히 어떻게 고정해요? 앵커볼트 같은 걸로 고정하는 거죠. 단단하게. 이 배관은요. 이제 흔들림 방지를 하거나 이격을 주거나 뭐 지진 분리 이음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이것에 유관된 걸 했기 때문에 그럼 펌프 자체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앵커볼트로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뭐 여기 지진 소방시설 내진 설계 기준에도 보면 방진 장치가 있어가지고 앵커볼트가 안 되면 뭐 내진 스토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앞에서 이제 개요로 풀어줍니다. 이제 아까 단단히 고정하다 보니까 인발 뽑혀 나오거나 전단 능력에 의한 파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단단히 고정한 것들의 기본 그 목적 자체는요, 전도가 되지 않고 지진이 있어도 내가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이죠. 이제 그런 것들로 개요를 써주시고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내진 설계 기준을 한번 써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 이번 문제에서 이게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풀어주면 돼요. 방진 가대, 뭐 앵커볼트, 내진 스토퍼, 분리 이음 이렇게 다 이런 것들로 두 번째 문제를 그대로 풀어주면 되니까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이것도 써줍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을 많이 쓰다 보면 좀 이렇게 구성도로 하나 이제 표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펌프 하나 그려주고 우리 기초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바닥 주요 구조부에다가 기초대를 설치하고 펌프를 하는데 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해요. 그리고 이제 토출 측이나 흡입 측에는 가요성 이음 장치를 설치해요. 그리고 성능시험 배관 쪽에는 성능시험 배관은 원래 이제 약간 그 내진 설계 예외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내진 설계 예외되는 기준 자체가 이쪽에 있는 개폐 밸브는 잠겨 있고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를 하면 내진 설계가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지진 분리음이 여기에 이렇게 가이드가 됐었는데요. 지금 좀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출측 배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수직 빅선 배관 2.1m마다 또 이렇게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하게 돼 있죠. 이것도 예전 가이드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바뀌었고요. 조금 바뀐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배관들은 뭐 이렇게 흔들림 방지 버팀대들 설치해줘야 되겠죠. 간단히 쓴다고 하면 이 정도만 써주고 조금 더 이제 내가 확대해서 쓰겠다고 하면 배관까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 설계 기준에 있는 그 키워드들 있잖아요. 내가 설치에 반영해야 되는 것들을 이거는 요 내용은 설계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대로 안 써도 돼요. 요걸 어떻게 알고 쓰겠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내진용 스토퍼 설치하는 기준 있잖아요. 그거 잘 풀어주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배관에 대한 거 잘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펌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진력을 산정을 해야 되니까 가동 중량을 잘 살핀 다음에 지진력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진력에 맞게 우리가 아까 말한 뭐 내진 스토퍼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앵커볼트 우리 사용 기준도 우리 공통 사항에 해가지고 앵커볼트 적용 기준이 있죠? 그거 같이 적어주고 그러면 굳이 요 내용 그대로 안 쓰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싹 채워도 됩니다. 그래도 무조건 점수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드를 다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얼마나 충실히 잘 쓰느냐로 이거 충분히 15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기본,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를 잘 하고 끼워 맞추기만 잘 해도 돼요. 딱 그 문제 아니더라도.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가스계 소화 설비의 설계 농도 유지입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는 원샷 원킬이잖아요. 원샷 착. 예를 들면 뭐죠? 할로겐 10초 쫙 꺼져야 돼요. 그쵸? 뭐 이산화탄소 1분이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때 안 꺼지면요 재발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발화의 위험이 있죠. 우리 수계가 보통 20분 이상을 쭉 하는 거에 비해서 가스계는 원샷 원킬인데 그때 안 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계 농도 유지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세 번째 문제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고 이것도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하강 모드, 혼합 모드를 비교하라. 이거 할 수 있죠? 다들 그렇게 푸셨겠죠? 근데 어떤 관점이에요? 이 관점에서 비교하래요. 설계 농도 유지에 영향을 주는 관점에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라는 설명이 있어요. 저도 문제풀이를 조금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냥 비교했거든요. 나중에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요 관점, 이 요소 관점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였죠. 그걸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보면 한 2분 정도를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왜? 내가 중요한 거를 빼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착각해가지고 너무 기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요거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개요 1 쓰고 이 확보 방법 2, 그다음에 뭐 설비 운영은 뭐 3 조금 쓰고, 그러면 얘는 한 2분의 1 쓰고 한 페이지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할 때 잘못해가지고 이 중요한 앞에 키워드, 이 제약 조건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문제 풀다가 그냥 비교를 해갖고 왔어요. 설계 농도 유지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그 가스계가 가지는 그 소화 메커니즘의 그 한계인데, 그래서 재발화 방지가 맞는데 NFPA 2001에서는 이 이야기를 더 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유사 시에, 그러니까 재해 시에 관리자가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 비상조치를 할 때 필요한 시간을 농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NFPA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준상으로도 보면 우리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는 없죠. 설계 농도 유지에 대한 기준이 없죠. 근데 우리 여기 가스계 소화 설비 설계 프로그램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준에는 이 정도가 되어 있어요. A급 소화 시험을 할 때 방출 완료 후에 600초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된다. 재발화 정도. 그러면 600초 한 10분 정도는 설계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 기술 기준에만 하고 있죠. 그리고 NFP에서는 이산화탄소는 신부 20분, 클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85에서 10분. 그러면서 훈련받은 관계자가 화재에 대한 조치를 할 때 필요한 시간을 꼭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설계 농도 유지에 대한 걸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방안, 이게 설치하는 방안 말고 두 가지가 있죠. 설치 방안, 유지관리 방안. 유지관리 방안은요, 주기적으로 도어폰 테스트를 해서 기밀성 같은 걸 조금 확인해야 된다. 그 정도 조금 이제 개요상으로 적어 놓고요. 자, 설계농도 유지 방안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요 회책에도 설계농도 유지 방안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기에 과잉 방출을 해가지고 조금 누설되더라도 그 요구되는 시간에 농도를 맞추는 방법이 초기 과잉 주입 방법이에요. 초기에 많이 넣어가지고 뭐 계급으로 뭐 좀 누설이 되더라도 그 시간 동안만 유지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지금 저희의 설계 대부분이 다 초기 과잉 방출 방식이죠. 그러니까 신부 화재도 설계 농도 엄청 높잖아요. 보통 한 34%만 하면 되는데 표면 화재, 신부 화재는 막 50%, 60%, 70%. 과잉 방출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NFPA에서는 연장 방출 방식을 두 번째 방법으로 하죠. 이거는 설계 농도만큼을 방출해요. 근데 이제 부족한 이 시간 동안에는 추가 장비로, 추가 설비로 더 집어넣는 거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것 같은 경우는 추가 설비가 필요하겠죠. 용기라든가 배관. 근데 이제 추가되는 양 자체가 작으니까 약간 뭐 냉각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국내에는 없는 방식이고 NFP에서 말하는 두 번째 연장 방출 방식.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큰 줄기인데, 그럼 이제 세 번째 세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무조건 세 가지 써야 되잖아요. 세 번째 어떻게
쓰겠냐면 일단 문제에서 좀 이렇게 캐치를 해야 돼요. 문제가 계속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설비 연동 방법이에요. 아, 설비들을 연동해가지고 개구비를 좀 폐쇄해가지고 설계 농도를 유지해야 되겠다로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 농도 유지에 중요한 개구부를 폐쇄한다든가 통기구를 폐쇄한다든가 환기장치 끈다든가 냉난방기 끈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정답? 만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내가 안을 만든 거죠. 자기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물어본 내용 자체가 설비 연동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캐치해서 아까 이제 두 번째 설비 연동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에서 방호구역을 방호구역의 설비를 연동하는 방법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자동 폐쇄 장치 아까 뭐 개구부 통기부 닫는 거 있죠. 그건데 피스톤 릴리즈 댐퍼나 모터 댐퍼를 사용한다. 얘는 피스톤 릴리즈 댐퍼는 별도로도 문제가 나오는 애죠. 얘가 뭐냐면 신뢰성이 약하잖아요. 왜 신뢰성이 약하죠? 하수하고 나오기 때문에 거리가 있어요. 예, 그 말씀도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얘 작동 방식 자체가 어떤 거예요? 가스압. 그러니까 뭐냐, 가스가 방출될 때 그 압을 갖고 동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댐퍼가 누수가 된다던가, 그럼 이제 폐쇄가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주기적으로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터칠 수가 있나요? 못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기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얘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동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누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PRD 같은 경우는 별도 문제로 나왔었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쵸? 무슨 문제가 있느냐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아까 그 다음에 뭐 이제 피스톤 릴리즈인데 그 피스톤 크기 자체를 그 배관의 크기나 이런 사이즈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진짜로 다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을 잘 알고 대책은요? 모터 댐퍼 방식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성능유지 설계에서도 유압식이나 전기식 모터 댐퍼를 쓰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연동 방법이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연동하는 거 있죠. 그걸 조금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지기 AB가 교차 회로로 감지해가지고 제어반에 신호 주어갖고 제어반이 기동장치, 기동용 용기에다가 신호 줘가지고 기동용 용기가 주 용기에 신호를 주고 터트리면서 우리가 댐퍼 PRD한테 줘가지고 PRD가 열린다. 그거 있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연동 방법이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메커니즘, 동작 메커니즘으로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환기장치나, 급배기 팬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아까 말하는 우리 그 감지에 의한 제어반하고 연동하고 다 이거 폐쇄시켜야 되겠죠. 방출하기 전에 또는 방출할 때. 그 체계는 없지만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설비가 이거밖에 없나? 약간 요 두 개는 뭐냐면 설계농도 유지를 위한 설비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밖에 설비가 없나? 근데 사실은 뭐 설계농도 유지를 위해서 뭐 설비를 연동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방호구역 자체에 빨리빨리 피난할 수 있는 음향경보장치도 연동해줘야 되고 방출 표시등도 연동해줘야 되고 얘는 그 방호구역뿐만 아니라 방호구역 인근에도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난 경로에 대한 유도등, 비상조명등 이런 설비도 연동해가지고 다 이제 피난 관련한 거, 설계농도 유지 관련한 거 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저도 실수를 하고 있는, 뭐 몰라요. 저만 실수를 했을 수도 있죠.
뭐냐면 그냥 비교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하강 모드. 우리가 왜냐면 너무 비교 문제, 이거는 비교를 너무 준비를 했거든요.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나왔어. 바로 써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설계농도 유지 영향요소 관점에서 영향요소. 그래서 무조건 영향요소 자체를 여기 비교 인자로 뽑으셔야 돼요. 비교 인자로. 뭐 개념 좋아요. 개념 좋잖아요. 예를 들면 하강 모드는 방호 대상물의 최상단 높이까지 올 때, 그때까지 시간이죠? 뭐 개념 좋죠. 개념이었어요. 물어본 내용은 아니에요. 자, 얘는요? 농도가 어느 정도 이하까지 내려갈 때까지 시간이죠? 이 정도는 뭐 개념은 뭐 써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물어본 게 이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를 많이 강조해서 써야 돼요. 설계 농도를 유지하는 영양 요소 관점에서 예를 들면 얘는요. 아까 방호 대상물의 최상단 높이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잖아요. 근데 방호 대상물이 너무 높으면 당연히 설계 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너무 높으면 이게 제일 큰 요인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농도, 초기 농도의 30% 될 때까지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초기 농도가 높으면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재 방출의 초기 농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요 두 개 다 공통적으로 계구부가 크냐, 또 그다음에 계구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쵸? 밑에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방법은 기류 이동이 적은 곳에 유리한 방법. 얘는 기류 이동이 많은 곳. 우리 전산실 요런 데도 이런 방법 쓰죠. 전산실 같은데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쓰시더라도 약간 요거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내용이 있을지라도 요거 관점이라고 앞에 써놓고 무조건 많이 나열을 하셔야 되겠죠. 저도 부족합니다. 양으로는. 뭔 말이냐면 요 유지 관점으로 쓰라고 했는데 전체 다른 거에 비해서 양이 작잖아요. 이게 조금 더 쓰셔도 돼요. 그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처음에 분석할 때 잘 보자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했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점은 뭘까요? 여기서 당락은 이거죠. 이거. 개념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비교 물어봤어요. 물론 개념도 괜찮아요. 개념을 비교하면 되겠죠. 개념을 비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점으로 이 비교를 해낼 수가 있느냐가 이 문제는 약간 그게 관점일 것 같아요. 중요한 점. 그래서 첫 번째, 산정 방법 비교. 먼저 규약배관 같은 경우는 기본 가정이 있잖아요. 기본 가정. 모든 헤드에서 압력에 상관없이 항상 유량이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그냥 표로 이게 표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표로 배관경, 펌프의 용량 또는 수원량을 선정하는 방식이죠. 근데 실제는요, 방출 압 때문에 방출량이 다 달라요. 헤드마다 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수리 계산에서는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지점, 이제 NFP에서는 그걸 피킹 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지점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방출량과 방출 압력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수리 계산이죠. 그래서 처음에 개념 비교.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이제 메커니즘 조금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준 개수나 배관경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인데 얘는 표로 한다. 그런데 수리 계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NFPA에서는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으로 기준 개수를 정한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나라는요, 이게 NFTC 국내 기준에서는 배관경을 약간 배관경을 요속 제한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어요. Q는 AV죠. 자, Q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요, 요거를
키워버리면요. 요게 작아지죠. 얘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요거를 너무 많이 못 키우게 하는 거예요. 배광경을 작게 하면 이제 투자비가 작게 드니까. 근데 배광경이 작아지면 뭐 마찰 손실도 그렇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속 제한에 의해서 배광경을 제한하는, 이제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NFP에는 유속 제한 자체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적용 기준, 비교. 많은 관점의 비교를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용 기준을 비교하는데 그것도 국내랑 NFP, 우리 다 알잖아요. 굳이 국내만 쓸 거 있어요? 국내랑 NFP에 같이 써도 되잖아요. 비교를 할 때. 그래서 규약배관이 적용 기준. 근데 국내의 현황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코드 기반의 규약배관 설계를 하고 있죠. 해외는요? 특정한 뭐 경중급 위험 등, 그 다음에 특정한 면적 이하만 규약배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조금 다르죠. 그다음 수리배관 자체는 우리 국내는 크게 한 3가지의 수리 계산을 하는 조건이 있죠. 여기 써진 거 외에 우리가 50층 이상 건물 빌딩에서 양방향 유수가 돼야 되고, 그건 수리 계산으로 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저기 안 적었는데 그것까지 더 있는 거예요. 적용 기준이 3가지 정도. 4가지. 국내 기준에 4가지인가요? 4가지. 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국내에는요, 수리 계산을 하기는 해요. 근데 조금 제한적이죠. 대부분은 규약배관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NFP에서는 수리 계산 방식 자체가 기본, 일부는 규약배관. 이죠. 그 다음 장단점도 비교합니다. 장단점, 이건 너무 잘 아시니까. 여기는 과대 설계가 될 수 있다. 여기는 과학적으로 실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설계자에게 융통성을 주고, 요 말도 이해하시죠? 살수밀도 설계 면적. 그 누가 결정해요? 설계자가. 아까 그 살수밀도 자체는 그 위험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살수밀도 설계 면적에서 살수밀도는 그것의 용도의 위험성이 있죠. 상급, 중급, 경급. 그 위험도에 의해서 살수밀도는 결정이 되는데, 설계 면적을 내가 그러면 이렇게 과소 설계할까, 과대 설계할까, 이런 것들은 설계자가 정하는 거죠. 설계자한테 융통성을 주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뭐 이건 단점, 전문가만 할 수가 있죠. 초보는 조금 어렵죠. 장단점 비교요. 그 다음에 세부 설계 방식 비교. 우리 기본적으로는 요거는 다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점, 여러 가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거는 잘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한 가지 더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설계 절차 비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설계 절차 비교. 우리는 뭐 규약배관에서 하는 방식은 뭐 확인한 다음에 표를 봐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개수 해가지고 유량과 시간 곱해갖고 수원량 정한다, 이런 거. 이게 절차. 얘는 절차가 뭐 위험도 해가지고 설계 면적, 살수밀도, 헤드, 그 다음에 한 개당 Q, 그 다음번 Q, 다 Q 구한 다음에 뭐 전체 합계, 뭐 절차 비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충실하게 잘 쓸 수 있느냐만 하면 되고, 대부분의 비교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표 방식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비교니까. 이런 관점을 이 2가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 표 방식도 비교 문제에서는 괜찮습니다. 4번째 문제, 사이폰관입니다. 어때요? 이거 준비하셨어요? 푸신 사람이 있어요. 푸신 분. 이거 생각보다 간단한데 사전에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간단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꼭 합시다. 자, 사이폰관은 뭐 예를 들면 2개의 수조가 있을 때 물을 옮기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죠. 위치 에너지가 만드는 압력차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얘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흐르겠죠. 요렇게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의 기본 가정에 보면 동일한 유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돼 있죠. 유선. 물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동일한 유선. 그래서 이 호수는 무조건 유체, 그러니까 액체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호수가 액체로 안 채워져 있으면 절대로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액체로 채워져 있을 때만 베르누이 유체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중요한 점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대 유량을 물어봤으니까 최대 유량은 뭐예요? 여기 최대 유량이니까 많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넘어갈 수 없는 조건이 뭐죠? 여기가 기포가 생겨버리면 여기서 이 관에서 제일 압력이 낮은 곳은 여기죠. 근데 여기가 그 공동현상, 기포가 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은 여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포가 낮다, 그러니까 공동현상이 낮다, 유선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평형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최대 유량은요, 공동현상이 나지 않는 이 높이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유선이 연결됐다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V2라든가 유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이폰관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흐른다. 그런데 잠깐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죠. 잠깐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죠. 여기 물이 무조건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항 뺄 때 물을 빨아들여 갖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무조건 차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이폰관의 공동현상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자체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현상이 안 나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요거 사이폰관을 조금 이해를 해보면요, 이제 압력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아까 뭐예요? 위치 에너지 때문에 압력차가 생겨가지고 물이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A의 압력은 뭘까요? A. 대기야. 자, 여기는 1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의 압력은요? 요만큼을 끌어올라가는 거죠? 끌어올라가는 거죠? 대기압에서 누르고 있는데 끌어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기압에서, 그죠? 로즈 H인데 여기가 L이어서 로즈 L이죠? 자, 여기는요, 대기압에서 로즈 L 갔다가 또 다시, 얘는 다시 이렇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결국 그냥 이거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요, 플러스죠? 플러스. 위치 에너지 플러스. 그죠? 자, 우리가 각 지점에 그 압력 변화를 봤죠? 그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간 만큼 내려왔으니까 동일한 높이까지는 약간 상쇄가 돼갖고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이 높이 차이에 의해서 압력 차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사이폰관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대부분 이제 이해는 하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 유선이 연결됐다는 가정하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요때의 에너지, 유체 에너지 합계와 요때의 유체 에너지 합계가 같다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안 해도 되죠. 다 아시니까. 여기 책에 잘 풀어져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결국 이 V2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까 베르누이 방정식에, 네? 양쪽, 우리가 대기압 빼고 V1이 여기가 수면이 엄청 넓은 거에 비해서 이 관이 굉장히 좁으면 V1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최대 유량을 물어봤죠? 최대 유량. 유량이 뭐예요? Q잖아요, Q. Q는 아까도 계속 했지만 Q는 이거예요. Q는 AV. 근데 A는요, 아까 여기 문제 제시 조건에 보면 관경이 주어졌죠? 사이폰관의 안찌름 D가 주어졌잖아요. D. 그러니까 A는 구할 수 있잖아요. A. 근데 V는요? 아까 루트 2GH. 근데 이 H가 아까 말한, 아까 우리가 거기서 구한, H를 구해야 되겠네. 어떤 H냐면, 여기요. 요거.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요 위치 에너지 차만큼 압력차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서 A 지점의 정압은 위치 수두죠. A 지점. A 지점이 아니라 1지점 아닙니까? 아, 여기 A 지점이네. 아까 제가 요거랑 헷갈렸는데 여기는 1인데. 자, A 지점의 위치압 수두는 대기압에서 아까 정압차 올라간 거 있죠? 올라간 거 정압차 빼고 또 포화 증기압 수두 하면 6.8이 나옵니다. 그래서 6.8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하면은 Q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수식 자체는 굉장히 별것이 없어요. 아까 말하는 유체 에너지 보존 법칙, 베르누이 방정식 딱 한 개. 그 다음에 뭐 Q는 AV, 이건 최적 유량이네요. 또 만약에 질량 유량이면 로 AV, 그거밖에 없어요. 그쵸? 유량하면.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이제 한 번도 안 풀어봤는데 요때 생각해갖고 풀기는 좀 사나우셨을 거예요. 요때 풀 수는 없어요. 한 번만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 기본 문제라고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재연구역에 설치하는 배출구네요. 재연구역. 재연구역. 재연구역은 몇 개가 있어요.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거실 재연, 부속실 재연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거실 재연은 화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화재실 재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속실 재연은 피난로에 해당하는 이 부속실을 연기나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재연이죠. 차압 재연을 하면서. 그럼 여기서 재연구역에 설치하는 배출구. 그럼 보통 우리가 배출구 했을 때는 거실 재연에 있는 급기구, 배출구 그 기준이 있고 또 저기 부속실 재연 가면 유입공기 배출구라고 있어요. 그쵸? 유입공기 배출구. 근데 유입공기 배출구도 잘 보시면 그 화재실에서의 배출구예요. 거실 재연의 배출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거실 재연이냐 부속실 재연이냐를 떠나서 화재실에서의 배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배출구 설치 기준은 외우셨잖아요. 배출구 설치 기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은 설치 시 주의사항. 이 설치 기준을 외웠는데. 설치 시 기준. 좀 생각을 해보고, 이거 쓸까 말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배출구 유지 관리, 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쓸까 말까, 다른 거 너무 쓸 거 없으면 써야죠. 설치 위치의 구분? 이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는 안 알았어요. 뭐 이런 표현으로는 안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거예요. 근데 표현이 이런 거죠. 설치 위치의 구분.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이 세 가지 다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해설서까지는 덜 보고 화재안전 기준만 보잖아요.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배출구 설치 위치에 대한 뭐 이런 기준 정도는 외웠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얘를 써야 된다는 가정하에 이 설치 기준을 가지고 설치 주의사항을 작성합니다. 설치 기준을 가지고. 요렇게 설치해야 되니까 난 요걸 주의해야 된다고 써야 되겠어. 유지관리요? 저건 어떻게 구라로 그냥 써야지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가 뜨거운 공기가 나가니까 막 하면서 뭘 써야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요걸 안 봤는데. 봤으면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본 사람 별로 없어요. 본 사람 별로 없어.
자, 요거는 한번 짚을게요. 배출 자체는 화재실 배출, 이 원칙이죠. 배출은 무조건 화재실에서 해야 돼요. 급기는 아무 데서나 화재실에 해도 되고 인근에서 해도 되고, 그렇죠? 배출 자체는 화재실 온리. 급기는 뭐 거기서 하든지 옆에서 하든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배출은 이렇게 배출 기준 자체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쬐끄만 화재실이야, 큰 화재실이야, 통로야. 이게 나중에 배출구 설치 기준이 됩니다. 배출구는 여기에만 설치하니까요. 근데 여기다 설치할 때 벽에다 설치할 거야? 벽이 있는 거야? 아니면 제형 경계가 있는 거야? 구분하는 거고요. 이게 이 원칙만 알면 우리가 이 기준은 외웠잖아요. 설치 위치에 대한 기준 외웠잖아요. 원칙만 알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의사항은 해설서에 나온 내용이지만 설치 기준을 갖고 쓰기로 했어요. 10m 이내에 있는 건 알고 계신 거고, 천장, 반자 가까이. 뭐 여기에 말은 없지만 배출구는 기본적으로 실링 제트에 있는 연기를 빨아들여야 되죠. 이게 실링 제트 안에다, 실링 제트 구역 안에다 설치해라고 써야 되겠죠. 물론 여기 해설서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로 쓴다고 하면 막 그런 내용 써도 되겠죠. 연기가 쌓이는 실링 제트에다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가까운 벽에다 설치한다. 될 수 있는 한 높이 설치한다. 왜? 배출구는 뭐예요? 자연 배출이죠. 강제 배출은요? 배출기, 배연기 이런 거죠. 얘네들이 강제 배출. 배출구는요? 자연 배출. 무조건 높은 곳에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부력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국내 기준에는요, 배출구 크기 기준이 없죠. 그건 알고 계신 거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그 해설서에는 요 말이 있어요. 흡입풍속을 15m/s 이하로 해야 된다. 요 말은 아까 말대로 관경 기준일 수도 있죠. 다른 말이 이거 속도 기준, Q가 정해져 있으니까, 배출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속도를 준다는 이야기는 관경 제한 기준, 100원 관경, 덕트 관경 제한 기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굳이 그 말을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지관리 방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써야 되겠죠. 상상해가지고. 충분히 상상해서 한 6가지만 쓰세요. 이건 물어본 내용이잖아요. 째까 쓰면 안 돼요. 많이 써야 돼요. 상상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출구의 그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고정 잘하고 변형 탈락이 없어야 되고, 기동 레버가 잘 동작해야 되고, 릴리즈 와이어도 잘 해야 되고, 제어반, 연동기. 내가 이런 구성 요소만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해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배출구 설치 위치의 기준은, 구분이란 말이 방화문의 구분에서 한번 딱 나오지 않았어요? 방화문의 구분. 방화문의 그 구분이 뭐예요? 60분 플러스 60분, 30분. 이게 방화문의 구분이잖아요. 구분이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설치 위치의 구분. 이 세 가지로 하고, 벽에다 하냐, 제한 경계로 하냐로 구분되는 거죠. 사실 물어본 건 구분만 물어봤지만, 이것만 쓰면 안 되겠죠. 여기다 어떻게 설치해요를 막 써줘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벽으로 한 경우는 중간 위에다 한다, 2m 위에다 한다. 제형 경계가 있으면 제형 경계 하단보다 위에다 한다. 그래야지 연계가 여기 쌓이니까 여기 위에다 해야 되겠죠. 뭐 이거 대규모는 가장 짧은 것보다 위에다 한다. 뭐 이거 같이 써주셔야 되겠죠. 아까 이 구분과 이 구분한 것들을 설치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여유가 있으면 그림 그리고 여유 없으면 표만 그리시고. 그리고 국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에는 배출구 크기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죠. 아까 말한 뭐 풍속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NFPA 자체는요, 배출구 면적과 배출구 간격 기준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NFPA 자체를 많이 물어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NFPA는 저희가 이제 경향만 보면 되죠. 이 수치 또 뭐 참고를 하면 좋겠지만, NFPA에서 말하고 있는 방향성만 우리가 알면 되죠. 뭔 말이냐면, 배출구 면적이나 간격에 대한 기준을 주고 있다. 왜? 플러그 홀링 때문에. 플러그 홀링. 플러그 홀링 뭐죠? 한 공간에서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밑에서부터 이게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공간이 너무나 많이 배출률이 너무나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출구를 쪼개요. 한 개가 아니라 큰 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플러그 홀링이 발생하면 연기가 배출이 잘 안 되니까 거실 재현의 목표인 청결층 확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어본 내용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 더 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조금 더 쓰는 거죠. 자, 코사 가이드의 화재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거는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정답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코사 가이드를 일단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정의. 자, 정의들은요,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제 대부분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면 좋은데, 정의가 생각이 잘 안 나면 약간 절차를 그대로 써주세요. 뭐 화재 위험을 뭐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들의 뭐 이런 영향성을 봐가지고, 뭐 그 우리의 대책을 검토한 다음에 뭐 매니징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절차를 써도 되겠죠. 그리고 코사 가이드에서 말한 화재 위험성 평가 절차는 크게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러면 화재 위험을 식별하고 재해 약자를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조사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유지한다. 이걸 외울 필요는 있을까요? 사납네요. 사나워요. 제 생각에 그냥 제목만 외우세요. 옆에 건 마음대로 쓰시고 나중에. 제목은 한 번은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코사 쪽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코사 가이드에도 화재나 폭발 관련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뒤에는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나중에 쓰고요. 요 5개 단계만 외워두세요. 단계만 구분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단계적 위험성 평가 자체가 위험을 확인해요.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정량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이것들을 곱하기 빈도 결과 곱하기 리스크를 계산한 다음에 이것들이 내가 지금 허용 가능한 위험이냐를 보고 매니징을 해야, 그러니까 대책을 수립해야 되냐 마냐를 갖고 문서화 시키는 거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요, 뭐 화학 공장의 위험성 평가, 뭐의 위험성 평가, 뭐 여기서 화재 위험성 평가 했지만 내가 모르면 그냥 요거 기반으로 싹 풀어도 돼요. 요거 기반, 왜냐면 얘는 원칙이거든요. 원칙. 응? 원칙. 위험을 확인하고 시나리오 짠 다음에 위험 확인하는 게 뭐죠? 정성적 분석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량적 분석. 빈도하고 결과. 서로 구한 다음에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그 계산한 값들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를 대책 수립할 것인가 하는 거. 요거 자체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모든 위험성 평가에 요거를 따다 씁니다. 아까 그거는 제목만. 평가 기법들은 아까 말한 정성적 평가에서 위험을 분석하죠. 자, 위험. 자, 이거는 조금 구분을 해볼까요? 해저드라고 있죠. 해저드, 이거 정확히 말하면 위험 요소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의 확인, 위험 요소의 확인이죠. 해저드가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 뭐 근로자한테 노출이 되면 리스크가 됩니다. 위험이 되죠. 위험. 노출이 되면, 해저드 자체는 원래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요. 관리가 안 되면 사건이 나요. 사건이 난 다음에는 얘가 재해라고 하는 거는 피해죠. 피해로 연결되는 거예요. 피해. 이게 이런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FTA는 뭐예요? 폴트.
FTA는 이 피해로부터 원인을 찾는 과정이죠. ETA는요, 이벤트로부터, 이게 이벤트인가요? 자, ETA. ETA는 이벤트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찾는 과정. 그래서 귀납적인, 그 시간의 순서대로 하는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FTA는 아까 말한 대로 피해로부터 원인을 찾는 거죠. 이 피해의 원인이 뭘까? 그래서 연역, 이제 시간에 거슬러 간 데서 연역적. 여기가 FTA.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해저드, 이게 정성적 방법. 그 다음에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정량적 방법. 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이 재해, 피해 요인들을 분석하는 거죠. 피해 요인들이 이제 점수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죠. 이것들은 이제 평가 기법들을 그대로 써주시, 코사인은 이대로 나와 있고요. 코사인은 이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책에는 더 있어요. 요 하나씩 기법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사교시. 그래도 괜찮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구라로 쓸 수 있는 게 완전 새 거는 없잖아요. 완전 새 거. 근데 1, 2, 3교시도요. 완전 새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한 번도 안 들어본 거는 몇 가지는 있었어요. NFPA에 그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조금 구라 써서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시고요. 그냥 공부를 하다가 시험 보러 가고, 공부를 하다가 시험 보러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그냥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올 겁니다. 그날이. 네. 고생하셨습니다.